자, 이번 시간은 교재 359페이지입니다. 일단 지문 나와 있는 28번의 전기설비입니다. 일단 지문에 이제 보면 전기설비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는데 지문은 일단 첫 번째 전기설비는 기초관리 전압에 관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에 관한 종류 교재 뒤쪽에 용어 정리 쪽에 좀 살펴볼 거고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변전실 관련한 부분의 내용을 좀 잠깐 정리하시죠. 일단 전압은 뒤쪽 바로 이어지는 진도 중에 전압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시고 여기 변전실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좀 잠깐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변전실입니다. 자, 변전실은 여기를 수전실이라고도 합니다. 수전실이라고 돼요. 그래서 변전실을 수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문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전실이라도 하지만 실제 시험에 나올 때 이 변전실이라는 표현 대신에 수전실이라는 표현을 줬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라 보시고 이제 지문은 그 중에 위치라든가 구조에 관한 부분 중에 이제 보시면 그 중에 일단 기역번의 위치 중에서는 A번 부하 중심에 가깝고 배전이 편리한 곳일 것에서 여기는 그 변전실에 관한 지문 중에 지금 보신 대로 부하의 중심, 이제 부하의 중심이란 건 그 사용되는 개소의 그 중심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야 가능하면 전선의 길이가 길어진 걸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선의 길이가 길어질 수 어떻게 돼요? 전압 강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위치는 부하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기역번 A번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은 지금 나와 있는 천장 높이가 되는데 천장 높이 이렇게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보죠. 이제 변전실 천장 높이. 천장 높이는 지금 가시면 지문에 지금 니은번의 구조상 관련해서 천장 높이는 지금 보시면 3.6m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하죠. 그래서 이 변전실의 천장 높이는 이 천장 인입되는 전압의 종류에 따라서 고압입니다. 그래서 고압이 인입이 되냐 또는 특고압이 인입이 되냐에 따라서 전압의 종류는 달라지는데 고압이 인입이 되면 이때 천장 높이는 3m 이상, 3m 이상. 그리고 특고압이면 여기는 4.5m 이상, 4.5m 이상이다라고 해서 이 전압의 종류에 따라서 고압 또는 특고압, 이 인입되는 전압에 따라 이 변전실 또는 이 천장 높이가 3m 또는 4.5m 이상으로 나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 변전 설비용 기계 관련해서 밑에 3번에 나와 있는 지문들 중에서 하나 확인할게. 이제 변전 설비용 기역의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관련해서 유입변압기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는 하나 정리할게. 이제 변전실은 여러 가지 주요한 시설 또는 장치가 있을 건데 변압기 잠깐 볼까? 변압기. 자, 변압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보시면 전압은 지금 따로 정리하지 않았지만 전압은 이제 크게 그 전압의 종류만 잠깐 볼까? 위에 올라가셔서 전압의 종류만 확인하면 전압이 이제 보면 저압, 고압, 특고압. 그래서 이 변전실에 이제 보면 고압이 인입이 되든 또는 특고압이 인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인입되는 전압이 고압 또는 특고압이 인입이 되는데요. 이 변전실에 있는 기기 중에 변압기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 변압기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인입되는 이 고압이나 특고압을 얼마로 저압으로 이 전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그럼 일단 이거 한번 잠깐만 볼까요? 변압기. 그래서 보시면 변압기가 있다고 한다면 변압기가 있으면 인입되는 전압을 예를 들어 22,900V, 통해서 이 아파트가 기준했을 때 한 22,900V의 특고압 인입이 된다면 그럼 이 이제 변전실에 이 변압기 이게 변압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변압기에 22,900V의 특고압 인입이 되면 여기 이제 보면 저압이라고 해서 세대 220V하고 공용 부분에 380V 그래서 220하고 380V가 여기 이제 보면 22,900이 들어가서 이 변압기를 거치면서 이게 이제 저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압기 안에 이게 이제 이 철제 사각 모양이 변압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변압기의 이 코일의 이 감는 횟수, 코일의 이 감는
횟수를 달리해서 특고압을 저압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이 변압기가 하는 역할인데, 자, 그럼 지금 이 사각 모양이 철제함에 이 코일이 들어있고, 이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이 변압기가 건식 변압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각, 이 철 안에 뭐가 들어있대? 이와 같이, 요거 이렇게 한번 볼까요? 기름. 이 지금 사각 박스를 변압기로 보고, 이 코일이 들어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걸 건식 변압기라고 하고요. 이 변압기 안에 기름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름으로 잠깐 좀 색을 좀 달리하기 위해서 이제 표시한다고 보면, 이 변압기 안에 이 코일이 뭐에 담겨 있다? 즉 기름. 그래서 여긴 요걸 기름이라 보시고, 이 기름을 이거를 절연유라고 그래요. 절연유. 그래서 자, 절연유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 안에 이 기름이 들어있는 변압기를 이거를 유입식 변압기다. 그래서 변압기에 기름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거를 유입식 변압기라고 해서, 유입식 변압기는 뭐가 들어있다? 기름이 들어있는데 그 기름을 뭐라고 그래? 이거를 절연유라 그러더라. 자,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유입식 변압기들은 이 절연유가 뭐하고 만날 수 있다? 이게 공기하고, 그리고 공기 또는 습기하고 이 절연유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 공기, 습기가 이 절연유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기능이 떨어지는데, 지금 교재인자 보시면 밑에 기역 변압기 A번의 유입 변압기에 대해서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성이 클 것을 포함 여러 가지 지문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절연유를 여기다 이제 집에 이 변압기 코일 안에 이 절연유 넣는 이유는 이 특고압을 저압으로 바뀌는 과정에 불꽃도 튈 거고, 그리고 열이 나는 것을 식혀주는 역할을 또 뭐가 하는 거죠? 이 절연유가 하는데, 이 절연유가 공기나 또 습기하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 절연유 기능이 떨어지는, 즉 열화를 방지하게 설치하는 장치가 밑에 있는 두 번째 점에 가보면 절연유 열화 방지 장치다 그래서 유 보정기 뭘 설치하더라? 콘소베이터를 부착하여 절연유의 열화를 방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입식 변압기 절연유의 열화 방지 장치가 뭐가 있다? 콘소베이터입니다. 콘소베이터. 그래서 요 콘소베이터 명칭 정도는, 그러면 콘소베이터를 설치해서 이 유입식 변압기 이 절연유가 뭐하고 만나는 것을, 공기 습기와 만나는 걸 최소화 시켜주자는 거예요, 부분들이. 자, 이제 그러면 이 콘소베이터를 설치해서 그럼 이 콘소베이터는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 콘소베이터를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일회용 김이 있어요, 일회용 김. 여러분이 일회용 김을 얘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바삭한 식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일회용 김을 드시고 맨 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흡습제 있죠. 그래서 일회용 김에 혹시 습기 같은 게 들어갈 때 그 습기를 흡수하는 이 흡습제가, 그래서 요 유입식 변압기 상단에 이 동그란 통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 않은, 좀 크기를 좀 크게 그린 건데, 이 유입식 상단 이와 같이 흡습제가 들어있는 이 통을 여기다가 부착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유입식 변압기에 들어가고는 뭐를 여기서 선 흡수해 주는 거죠? 공기 습기를 어디에서? 이 콘소베이터란 이 장치에서 이 공기 습기를 먼저 사전 흡수해 줘 버리면, 이 공기 습기가 이 절연유 만나는 걸 최소화 시킴으로써 이 절연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보호한다. 그래서 이 절연유 보호 장치가 뭐가 있다? 이게 콘소베이터가 있다는 것 정도에서 이렇게 하나 확인하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지금 맨 마지막 콘소베이터란 그 지문 하나 확인하시고 한 장을 넘겨봅니다. 넘겨보면 지금 AB 전원의 이제 종류라 이제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AB 전원입니다. AB 전원. 자, 그 다음에 하나 보시죠. AB 전원입니다. AB 전원. AB 전원 설비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이 한전의 공급 22,900이 변압기를 거쳐서 이제 저압으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더라?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것도 있을 건데, 만약 이 22,900V가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온 것도 없으면 나오는 것도 없어요. 자, 문제는 들어와야 나올 건데 들어오는 것도 없다면 나오는 것도 없더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22,900이 들어와서 필요 개소에 세대라든가 공용 220, 380이 나와야 되는데 들어온 게 없으니까 나온 게 없다는 걸 결국 공동체 단지 내 전유 공용에 이 불이 들어오지 않죠. 만약 이와 같이 22,900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뭐가 설치되는 겁니까? AB 전원 설비를 설치해서 이 한전 전원이 다시 들어와서 이 저압이 나오고 이 저압을 만들어 다시
필요해서 공급하기 그 한시적인 시간 동안 이 주택단지 내 공용 부분에 380V하고 세대는 세대 필요도는 다 공급하는 이 예비도는 설비를 가지고 세대 전원 모듈로 이 충당하는 일부 비상 조명 등 정도만 공급하고요. 그 외에는 공용 부분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이 전원 설비가 필요한데 종류는 이제 보시면 밑에 가보면 4번에 자가발전 설비, 축전지 그리고 이제 병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가발전 설비는 정전 후 10초 이내 기동하여 교정전압 유지하고 30분 이상 즉 자가발전 설비란 것은 삼상 교류 발전기를 설치해서 이 발전기가 돌아서 최소 10초 이내 이 한전 전원이 차단이 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10초 이내 이 삼상 교류 발전기가 가동을 해서 10초 이내 가동해서 30분 이상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가발전 설비가. 축전지 또는 축전지 설비는 정전 후 충전하지 않고 몇 분 이상, 30분 이상 방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그래서 기역하고 니은은 별도, 이 자가발전 설비 별도, 축전지 설비 별도 운영했을 때 가동 시간이고요. 디귿은 축전지와 자가발전 설비 병용 이 두 가지를 병용 운영했을 때 시간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귿번에 가봤더니. 축전지 설비는 20분 이상, 충전 없이 20분 이상 방전 가능하고 자가발전 설비는 정전 후 몇 초, 45초 이내 기동해서 30분 이상 공급합니다. 그래서 예비전원 설비는 지금 자가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를 별도, 기역례는 각각 따로 운영했을 때 시간하고 디귿번은 그 두 가지를 함께 병용 운영했을 때 가동 시간이 좀 다르다는 거 하나 확인하셔서 기역하고 니은, 디귿에서 가동 시간 좀 정리 받으시고요. 지문은 지금 밑에 지금 나와 있는 5번에 발전기실 관련해서 디귿번 자가발전기 용량 즉 자가발전기로 쓰는 게 삼상 교류 발전기를 쓰는데 그 삼상 교류 발전기를 가지고 이제 보통 이 수전 설비 용량의 몇 퍼센트? 20%. 그러니까 쉽게 여기 지금 저 예비전원 설비 중에 자가발전 설비죠. 자가발전 설비는 보면 삼상 교류 발전기. 그래서 삼상 교류 발전기를 돌려서 이 한전 전원이 공급되기 전까지 이 삼상 교류 발전기가 돌아서 이 주택단지 내 전원을 공급하는데 이 발전기가 돌아서 통상 수전 용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삼상교류 이 자가발전 설비 이 발전기가 돌아서 보통 몇 퍼센트 단지 수전 용량의 보통 10에서 한 20% 정도만 공급하는 거지 이 삼상교류 발전기 돌아서 보통 수전 용량 100% 전부를 공급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가발전 설비는 이 삼상 교류 발전기를 쓰는데 이 발전기가 돌아서 보통 수전 용량이 얼마 정도, 약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 용량을 담당한다 정도의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하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그 부분에서 발전기 부분 하나 정리를 잠깐 봐두십니다. 내용들은.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예비도는 설비 좀 정리 마무리하고요. 우측의 양가로 보면 배전 및 배선 설비는 쭉 여기는 참조 형태로만 좀 봐두실까요? 부분들은 참조 형태로 봐두시고, 자, 한 장을 넘겨서 이제 보면 한 장을 넘겼을 때 교재 362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의 양가로 4번에 설치 기준이다 그래서 주택의 전기 설비 용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주택의 전기 설비 용량. 그래서 주택의 전기 설비 용량입니다. 용량에서 자, 주택의 전기 설비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럼 주택의 각 필요 주택 세대에 얼마의 전기를 공급할 거냐. 그래서 보시면 지문은 지금 보면 원칙이라고 그래서 원칙 세대 곱하기 3kW 이상이라는 것은 이때 주택의 전기 설비 용량, 즉 전기는 몇 킬로와트를 공급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몇 킬로와트를 공급합니까? 3kW 이상이. 근데 각 세대별로 기본적으로 몇 킬로와트를 공급합니까? 3kW 이상을 공급합니다라고. 이제 3kW 이상인데 여기다 3kW 이상이라는 건 그 세대 내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kW 이상이 되는 거예요. 3kW 이상입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3kW 이상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면 3kW 이상인데 세대 전용 면적이 얼마? 6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를 넘어가는 이상이라면 그때는 얼마의 용량을 추가할 거냐 그래서 60제곱미터 미만이면 3kW 이상을 공급하는데 6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초과 몇 제곱미터마다 초과 10제곱미터마다 얼마를 더하게 됐냐면 0.5kW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해서 세대 필요 전기 용량을 공급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세대 전용 면적 예를 들어서 80제곱미터라고 볼까요? 세대 전용 면적이 그럼 세대 전용 면적이 80제곱미터인 경우에 이때 그러면 각 세대 그 세대 몇 킬로와트를 공급할 거냐? 그러면 80제곱미터인 경우 이 주택에 피해서 공급하는 전기설비 용량은 몇 킬로와트를 공급할까? 그러면 일단 기본 몇 킬로와트가 돼? 기본 3킬로와트, 기본 3킬로와트에다가 플러스에다가 초과 10제곱미터 얼마를 더합니까? 0.5킬로와트를 더하니까 몇 킬로와트가 추가되는 거예요? 1킬로와트. 그래서 몇 킬로와트가 더 들어갈까요? 4킬로와트. 그래서 지난해 이제 한번 시험을 물었던 게 이 지문을 가지고 주관식으로 물어본 건 아니었었고요. 세대 내면 이제 80제곱미터인 경우에 공급되는 전기 용량은 얼마냐, 몇 킬로와트냐 그래서 그걸 지문에 찾는 문제, 요게 이제 80을 주고서 한번 4킬로와트를 문항 지문에 찾는 지문 한번 출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1번하고 2번 원칙 예배 규정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선입니다. 2번에 전선, 5개 전선. 일단 5개 전선은 지하 매설입니다. 5개 전선은 그래서 이제 전선이죠, 전선. 자, 그 다음에 전선은 이제 지하 매설입니다. 전선은 이제 지하 매설인데, 지문에 이제 가보시면 예외적으로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는데 전선을 뭘로 할 수 있다? 가공선이에요. 가공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가공선이라는 건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공선은 뭐 전봇대 있죠. 뭐 지금은 거의 전선은 다 지하로 들어간 거 맞는데 예전에 한 60, 70년대만 해도 거의 전선을 전봇대를 세워 보냈다고 해서 이제 그걸 가공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가공선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 보니까 단서 요건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 세대수 2분의 1 이상 건설한 단지의 경우 폭 8m성의 도로에 가설한 전선은 가공선으로 설치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니은 예외 그래서 62분의 1 도로 폭이 8m 이상이라는 단서 요건을 준다면 그때는 얼마? 그때는 전선을 지하 매설이 아니라 가공선이나 방금 말씀드렸네요. 전선을 전봇대를 세워 보내는 개념으로서 가공선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 확인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기에서 하나 정리하고 그다음 밑에 용어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 좀 전에 용어 정의는 지금 여기 고압, 저압, 고압, 특고압을 잠깐 뒤로 미뤘던 부분을 이제 용어 정의 양가로 5번의 박스에 들어있는 1번부터 해서 마지막 10번까지 중에 용어 정의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용어 정의를 한번 보실게요. 용어 정의를 일단 박스에 들어있는 전부는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어 정의를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여기 이제 전기사업법상의 여기 용어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 여기는 뭐 전부는 볼 건 없고 시험과 여기는 뭐 쭉에서 1번부터 해서 마지막 10번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는 지금 지문에서 5번부터 해서 10번까지 해서 총 6가지 정도만 정리해 보시게요. 1번부터 4번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1번부터 4번까지 빼고요. 5번부터 일단 5, 6, 7을 먼저 봅니다. 5, 6, 7. 5, 6, 7은 이제 먼저 보면 지금 5번에 전기 수용 설비. 그래서 5번에 가보면 일단 교재문항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5번. 전기 수용 설비. 자, 전기 수용 설비는 무슨 설비를 또 더한 걸냐? 뭐 이 설비를 전기 수용 설비를 합니까? 봤더니 소전 설비와 구내 배전 설비를 말한다. 그래서 소전 설비 플러스 이제 구내 배전 설비를 전기 수용 설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이제 가면 6번하고 7번에서 소전 설비하고 이제 구내 배전 설비를 설명합니다. 일단 그래서 먼저 6번 소전 설비입니다. 타인의 전기 설비 또는 구내 발전 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 배전 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로서 소전 지점으로부터
배전반까지의 설비를 수전 설비를 합니다. 그래서 수전 설비는 포인트가 되는 지문은 지금 지문 중에 중간이죠. 두 번째 줄에 수전 지점으로부터 어디까지 배전반까지 설비를 수전 설비. 자, 그다음에 밑에 나와 이어지는 지문의 7번. 자, 군의 배전 설비입니다. 그래서 군의 배전 설비란 수전 설비 배전반에서부터 전기 사용기 길이는 전선로, 개폐기, 차단기, 분전방, 콘센트, 제어반, 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 설비를 군의 배전 설비라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이 전기소면 이 수전 설비 플러스 군의 배전 설비를 더한 걸 전기 수용 설비인데, 결국은 그 기준점이 되는 게 뭘로 기준을 삼습니까? 이제 배전반입니다. 자, 배전반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기를 받는 이 수전 지점부터 어디까지? 요 배전반이, 그러니까 전기를 전기를 받는 그 지점부터 요 배전반까지입니다. 배전반은 지금 좀 전에 여기 지워졌습니다만 특고압이 들어와서 변압기를 거치면 저압으로 전압이 낮아진다고 그랬죠. 그럼 일단 필요 계속 공용과 동지하 각각 분전반에 220하고 380볼트를 보내기 위한 그 각종의 시설 장치를 모아놓은 개소가 배전반. 배전반은 이 변전실내에 배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 지점부터 배전반까지 설비를 지금 나와 있는 수전 설비라고 그랬습니다. 수전 설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배전반부터 이제 여기서 220하고 380을 보내 각종 시설 장치를 모아놓은 개소를 배전반. 그러면 여기 이제 배전반에부터 출발, 이 전선 출발해서 마지막 전선의 끝이 되는 분기 회로까지는 무슨 설비? 여기 이 배전반부터 해서 전선의 끝에 되는 부분까지를 무슨 설비? 여기를 이제 군의 배전 설비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군의 배전 설비. 그래서 일단 기준점은 뭘로 기준을 삼습니까? 배전반을 기점으로 배전반까지를 수전, 배전반부터 전선의 끝이 되는 이 부분까지를 군의 배전 설비. 그래서 이 수전 설비하고 군의 배전 설비를 합해서 무슨 설비를 합니까? 그를 전기 수용 설비다. 그래서 수전 설비 그리고 군의 배전 설비는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 지문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 전압의 종류는 지금 8번, 9번, 10번에서 그다음에 이제 보면 전압이죠. 전압의 종류 일단 그러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저압, 고압, 특고압의 중에서 그 중에 8번입니다. 8번. 저압, 고압, 특고압 중 그 중에 보면 저압입니다. 저압은 지금 크게 두 가지예요. 직류하고 교류. 교류로 나눠지는데 교류는 지금 몇 볼트고 직류는 몇 볼트에서 보니까 지금 이제 보면 저압은 저압이라는 직류에서 얼마 1500볼트 이하를, 교류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을, 그래서 직류는 지금 1500볼트 이하를, 그리고 교류는 1000볼트 이하를 해서 저압. 그럼 일단 저압이 정리가 되면 고압하고 특고압인데, 이 중에 이제 전압의 종류가 여러분 이 중에서 전압의 종류 여기 저압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보시면 저압이 정리가 되면 고압입니다. 고압은 직류에서는 1500초가 7000볼트 이하를, 교류에서는 1000볼트 초가 70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압에 관한 이 직류 교류가 지난 23회 시험이 끝나고 이번 24회 시험 대비해서 직류 교류에 관한 이 수치 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요 저압이란 이 직류 교류했던 숫자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저압이 정리가 되면 고압은 1500초가 7000 이하, 1000초가 7000 이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특고압은 7000볼트 초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은 꼭 저압 수치는 꼭 기억하시고, 저압하고 특히 9번의 고압까지는 객관식도 물어보지만 주관식도 출제를 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전압에 관한 부분을 포함을 해서 용어는 지금 5번부터 해서 마지막 10번까지 특고압까지 해서 5번부터 해서 지금 용어에 관한 5번부터 해서 마지막 10번까지입니다. 10번까지는 보면 저압에 관한 이 부분도 포함한 마찬가지 수전 설비도 군의 배전 설비도 각각 용어를 주고 수전 설비를 쓰는, 군의 배전 설비를 쓰는 주관식의 문제를 물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 꼭 하나 확인해 두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교재로 갔을 때 이제 보시면 현재 교재 페이지 순서 번호 6번입니다. 6번은 이제 정기 검사 및 정기 점검에 관한 부분에서부터 지금 한 장을 넘겼을 때
양가로 7번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임 등에서부터 그 다음 8번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규모 그 다음 우측에 9번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교육까지 내서 6, 7, 8, 9 현재 교재상 편제된 그 문항 번호상에서 6번하고 9번, 6번부터 해서 9번까지 관한 부분들인데 여기는 그 배경 설명을 한번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지문이 있습니다. 배경 설명을 뭐를 설명을 드릴 거냐면 여기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릴게. 지금 이제 보면 전기설비는 크게 보면 이론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전기설비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법령 중에 하나가 두 가지 법령을 정리하는 그 중에 하나 보시면 전기사업법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그래서 일단 법은 전기사업법이라는 하나 있고요. 전기사업법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전기사업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전기안전관리법. 자, 여기 이제 보면 지금 전기사업법하고 전기안전관리법이라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전기사업법이 지금 지난 23일 시험이 끝나고 전기사업법이 지금 전기사업법 쪽에 있었던 전기사업법에 있었던 이 설치된 이 각종 건물이나 시설에 설치된 이 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 점검과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었던 전기사업법 쪽에 들어있었던 점검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빼냈어요. 빼내서 이 전기사업법 중에 있었던 이 점검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빼내서 지금 안전관리법이 이번에 지금 24회 시험 대비 새로 신설이 됐어요. 자, 이제 그게 좀 여러분이 이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이게 없었어요. 지난 23회까지는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이 기타 용어정의라든가 점검과 관리에 관한 규정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전기사업법에다 전체를 다 아울렀다면 이번 24회 시험에서는 이 전기사업법에 들어있었던 이 점검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빼내서 법이 새로 하나 신설이 됐다. 그 신설된 법이 뭐더라? 전기안전관리법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 신설된 이 전기안전관리법에 이제 아직 이 법만 지금 신설이 돼서 공포가 됐는데 이 법도 지금 1년 전에 공포가 돼가지고 시행 시기는 언제냐면 이번 2021년도 4월 1일 날 이 신설된 법이 1년의 경과 규정을 두고 다음 달 1일 날 이 법이 이제 새로 신설된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근데 아직 이 법만 시행이 됐지 이 법과 관련된 아직 하위 법령의 시행령과 규칙은 아직 요거는 공포되지 않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점검이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서 지금 일부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인 시험과 관련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이 영과 규칙이 아직 이 영 규칙이 공포가 안 됐습니다. 공포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교재상에 있는 수록이 된 양가로 6번부터 해서 9번까지 관한 규정은 요거는 기존의 전기사업법에 관한 규정에 지금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요 규정은 지금 삭제됐다고 삭제됩니다. 여기는 현 규정, 요 규정을 여기는 삭제되고 현 교재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그대로 넘어와서 영 규칙에 들어갈지는 아직 영과 규칙의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보니까 일단 현재 교재상에 6번하고 9번에 관한 부분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네요. 네, 이게 그대로 넘어왔다면 이걸 공부해야 되겠지만 24회 기점을 해서 점검 관리 규정을 따로 빼내서 신설된 이 전기안전관리법 요거를 넘겼는데 아직 하위 법령의 영과 규칙의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요 규정이 그대로 넘어올지 일부 개정이 될지는 현재 알 수 없다 보니까 6번에서부터 9번에 요 규정은 삭제하고요. 지금 여기 이 용어 방금 봤던 수전 설비라든가 군의 배전 설비라든가 이런 전압이라든가 바로 이어보게 될 중대 사고는 기존 전기사업법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점검하고 관리 규정은 요 현재 교재상 요건 삭제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삭제라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노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할까 미리 요 배경 설명을 드리고 요 법조차 언제 시행이 되는 겁니까? 다음 달 1일 날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 전기사업법상 이 점검관리에 관한 요 규정은 삭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게 이제 보면
이론 과정이 이제 보면 지금 이제 3월 말자로 끝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영과 규칙이 이제 공포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 정기안전관리법하고 영 규칙 정도는 이제 보시면 책을 쓰신 이제 저자가 부록의 형태로 아마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그래서 영 규칙까지 있고 영하고 규칙인 이게 요건 아직 뭐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영과 규칙이 이제 공포가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정기 요 안전관리법도 공부를 한번 따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일단 한번 정리를 일단 요거는 넘어가야 됩니다. 요건 따로 정리할 부분이 안 되니까 일단 그렇게 이제 마무리 좀 하고요. 자, 10번. 10번은 지금 이제 중대한 사고는 지금 현재 기존의 전기사업법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전기사업법에 들어있는 지금 10번의 중대한 사고도 보시면 여기도 좀 더 표현을 정확히 한번 정리해서 볼까요? 중대한 사고. 일단 중대한 사고라기보다 일단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도 전기사고의 원인, 경위를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좀 여기도 명확히 하면 전기사고 원인 경위를 뭐하더라? 조사합니다. 그러면 전기사고의 원인 경위를 조사하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러면 전기사고의 원인 경위를 조사합니다. 그럼 어떤 사고의 경우에 전기사고 원인 경위를 조사할 거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기한 뭐가 발생하더라?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경위를 조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대한 사고입니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전기사고 원인 경위를 조사한다. 그래서 여기는 중대사고의 그 큰 대분류가 아니라 일단 크게는 전기사고 원인 경위를 조사하는 게 크게 두 가지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기한 이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경위를 조사하는데, 다시 그러면 중대한 사고란 건 어떤 사고를 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중대한 사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감전사고. 그래서 감전사고가 발생했을 감전사고하고 그리고 전기설비사고. 그래서 전기설비사고가 발생했다. 이 두 가지를 무슨 사고로 보는 겁니까? 중대한 사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고는 두 가지입니다. 전기한 이 화재 사고가 발생했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 사고는 다시 몇 가지? 감전하고 전기설비 사고가 발생한 걸로 이걸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해서 자, 이제 그러면 이 전기나 화재 사고가 발생했거나 중대 사고 관련 감전 또는 전기설비 사고가 발생했다 무조건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사고 범위에 해당이 됐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전기사고 원인 경위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가시면 이 화재 사고나 중대 사고 두 가지, 감전과 전기설비 사고의 그 규모를 정리하라고, 이 규모에 해당한다면 원인 경위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통해 확인해 보죠. 자, 그래서 교재에 가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1번이 중대사고가 아니라 여기는 이 전기사고 원인 경위를 조사하는 사고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한 이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시면, 자, 기억은 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화재 사고, 그리고 니은 재산 피해 3억 원 이상인 화재 사고를 전기에 의한 이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규모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그 중대 사고는 여기하고 전혀 별도로, 여긴 전혀 별도입니다. 중대 사고는 지금 보시면 감전 사고, 전기 설비 사고인데, 그러면 감전 사고나 전기 설비 사고 중 이와 같은 규모라면 중대 사고로 분류하는데, 그때 감전 사고 규모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사망 2명 이상 또는 부상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중대 사고 중에 감전 사고로 분류하는 거고요. 그다음 전기 설비 사고는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후 수전 설비, 배전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1시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입니다라고 이제 해서 3번. 그래서 일단 크게 원인 경위 조사는 첫 번째 이 화재 사고라든가 중대 사고 이걸로 구분하시고, 이 마지막 지문에 지금 전기 사고의 통보다 그래서 4번은 지금 현재 교재상 4번은 뭘로 가셔야 되냐면, 여기는 통보란 건 이 화재 사고 관련 통보가 아니라 여기 중대한 사고 여기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한 화재 사고 통보가 아니라 이와 같은 중대 감전 또는 전기 설비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때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거를 통보해주면 통보는 누구의 통보는 여기는
통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 감전이나 전기설비 사고 이와 같은 규모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통보를 하면 이 산업통상 이 장관에게 통보하는데 통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통보는 크게 두 가지인데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그 통보하는 것은 사고 발생 후 몇 시간 이내 24시간 그래서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줍니다. 24시간 이내.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이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24시간에 그를 통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또 사고 발생 후 며칠 이내, 15일 이내 이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갖춰서 서류로 알려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상보. 그러면 서류는 며칠 이내 알려줍니까? 15일 이내. 그래서 그걸 한번 두 가지만 보죠. 그래서 마지막 동그라미 4번입니다. 4번은 지문 지금 두 번째 줄 속보. 속보란 게 지금 보면 속보란 게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알려주는 걸 속보. 사고 발생 후 몇 시간, 24시간에 알려주는 거를 뭐 속보 개념으로 해서 하나. 그리고 상보란 것은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 장관에게 통보한다고 그래서 지금 저 보시면 상보란 건 여기 이제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 관련 이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른 서식과 서류를 첨부해서 장관에게 알려주는 걸 상보 개념으로 해서 그걸 15일 이내. 그래서 일단 중대사고로 이거를 전체로 묶어가는 게 아니라 원인경위 조사에서 둘 중에 하나 전기하고 이 두 가지 나오는데 이 중에 중대사고가 발생했다면 통보한다. 통보는 장관에게 중대사고 한해서 이제 이 전화 또는 팩스하고 서류로 갖다서 이거를 알려준다. 이제 속보 또는 상보 개념으로 분류해서 24시간 이상 15일 이내 장관에게 통보합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11번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이 나와 있습니다.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론에 관한 부분이긴 한데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이것도 한번 좀 설명을 드리죠. 자, 그 다음 11번. 11번 일단 크게 이렇게 한번 볼까요? 11번은 이제 보시면 자, 전기설비 용량 추정식이라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전기설비 용량을 추정하기 위한 식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이 전기설비 용량을 추정하는 식이 필요한데 몇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전기설비라는 건 뭘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그럼 결국 지금 세 가지씩 지금 나와 있는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이라는 건 뭘 생각하시면 돼요? 변압기 용량을 추정하기 위한 식이 몇 개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란 게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을 통해서 뭐를 산출하자? 변압기 용량을 산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먼저 수용률입니다. 수용률. 그러면 그 세 가지 식 관련해서 먼저 수용률입니다. 수용률. 자, 수용률은 밑에 가시면 지문에 최대 수용 전력과 부하 설비 전격 용량의 합계와의 비를 말한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세 개 박스에 가면 수용률을 계산하는 식이 나와 있고, 그래서 1, 2, 3번에다 그 식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요 식만을 봐가지고 여러분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용률이 왜 변압기 용량을 이 변압기 용량 관련한 어떤 추정을 하기 위해 수용률이 필요한데 그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요 식만 가지고는 이해하시기 물론 요 식을 외워야 되는 건 맞지만 개념을 정리하고 식을 외우는 거하고 막연히 식을 외우는 거하고는 시험장에 가시거나 머리에 남아있는 건 훨씬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용률이라는 건 뭘 생각하시면 여러분 수용률은 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수용률은 예를 들어서 이 주택관리사보 이 시험 이번 23일 이 시험을 공부하시겠다 마음을 이게 먹고 학원에 등록을 하고 아니면 동영상을 접수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자료도 다운받고 그리고 동영상도 다운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이 메모리 스틱 40기가짜리 메모리 스틱 하나 샀다고 봐요.
그러면 자 24회 시험을 공부한 이 40기가에다가 동영상도 자료도 많이 다운받겠다라고 해서 40기가짜리 샀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자료 다운받고 등등 해서 아무리 다운받고 지우고 해봐도 1년은 제작진은 합격을 했어.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40기가짜리 샀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다운받고 지우고 해도 최대로 쓴다 해봐야 얼마밖에 못 썼다는 거예요. 20기가밖에 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때 이 수용률이란 건 여기다 곱하기 100%를 하면 돼. 100%를 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100% 했다는 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최소 수용률이라는 건 그럼 이 메모 40기가짜리를 사서 다운받고 등록한다고 했지만 이 40기가짜리 이 메모리 스택의 수용률 최대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요? 수용률은 몇 퍼센트? 50%죠. 50%. 그럼 결국 40기가짜리를 살 게 없이 얼마짜리만 사도 충분했다는 거죠. 20기가짜리만 사도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비싼 돈을 너무 투자를 해서 이 공부를 욕심이 앞서서 20기가도 충분한데 얼마? 40기가짜리를 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변압기도 마찬가지. 설치할 때 변압기 용량이 너무 과대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굳이 할 필요 없다 보니까 이 변압기를 최대 얼마까지 쓸 수 있냐를 추정하는 식이 뭐가 있다는 거죠. 수용률을 통해서 이 변압기를 최대 얼마까지 쓸 수 있냐를 추정하는 식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용률이 이 부분이죠.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률입니다. 부등률. 자, 부등률은 여러분 요 개념. 부등률도 한번 읽어는 보고 한번 그 식이 나와 있는데, 자, 부등률은 뭘 말합니까? 지문에 가보니까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 합계와 각각의 부하가 모인군의 합성 최대 수용 전력과 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용률의 개념은 부등률의 개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제 그 식은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는 거고, 부등률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부등률입니다. 자, 부등률은 예를 들어 그 부하 성격이 서로 달라요. 자, 하나의 건물, 예를 들어서 4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봐요.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 2층은 상가, 1층, 2층은 상가를 쓰고요. 3, 4층은 주택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은 전기를 쓰는 시간, 상가를 전기 쓰는 시간, 이렇게 그냥 인위적으로 한번 시간을 정해보죠. 주택은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의 어느 시간대에 전기를 쓸 거냐. 예를 들어서 주택은 아침 8시부터 해서 여기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주택은 저녁 오후 8시부터 그 다음 아침 08시까지 쓴다라고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예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은 전기를 언제? 그 전에 쓰지 않고 18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아침 8시까지만 전기를 쓴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몇 킬로와트가 필요합니까? 그때 50킬로와트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상가는 언제 전기를 씁니까? 주택의 전기를 쓰는 시간, 마지막 쓰는 8시까지 썼다고 하면 8시부터 받아서 오후 6시까지 전기를 씁니다. 그러면 이 시간대에 쓰는 전기가 몇 킬로와트가 필요하다? 50킬로와트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지금 현재 4층짜리 상가 건물에 설치해야 될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예요. 그럼 이때 이 4층짜리 전기 공급한 변압기 용량은 몇 킬로와트가 좋을까요? 보니까 주택에 필요한 게 50킬로와트예요. 그리고 상가 필요한 게 얼마? 50킬로와트.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몇 킬로와트? 여기 두 개를 더한 각각 50킬로와트가 주택에, 상가에 50킬로와트 필요하다 보니까 합이 되는 몇 킬로와트? 50킬로와트짜리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물론 이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대만 다를 뿐 어떻게 돼요? 이때 100킬로와트는 너무 과대하다. 그럼 이때 여기 상가에 공급하는 변압기는 몇 킬로와트면 충분해요? 50킬로와트면 충분하죠. 이걸 이와 같은 부하 성격이 서로 다른 이 하나의 건물에 뭐 주택이라든가 상가가 그 전기를 사용하는 성격이 서로 다른 부하가 있을 때 이때 변압기 용량을 어떻게 산출할 거냐가 부등률이라는 거죠. 이때는 굳이 어떻게 돼? 100kW짜리 필요 없죠. 왜? 이와 같이 각각 사용 시간대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100kW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는 너무 용량이 과대할 수 있다 보니까 몇 킬로와트만 충분하다는 거죠. 50kW도 충분합니다. 이럴 때 추정하는 식이 뭐가 필요하다? 부등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식을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 마지막 부하율입니다. 부하율.
자, 부하율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부하율은 이제 지면에 가보시면 어느 기간 중 평균 수용 전력과 그 기간 중에 최대 수용 전력과의 비를 말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하율은 쉽게 이제 보면 이 1년 4계절 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계절 중에 어느 시기에 가장 예를 들어서 이 전기 사용량이 많을까요? 4계절 여름이겠죠. 그럼 가장 적은 게 언제예요? 겨울이겠죠. 그래서 이제 부하율이라는 것은 이 설치된 변압기가 1년 동안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기에 뭐가 필요하더라? 부하율이다. 그래서 일단 수용률이라는 큰 개념의 정리하면 수용률이라는 건 변압기를 최대 얼마까지 쓸 수 있냐를 추정하는 시기에 뭐가 있다? 수용률이라는 게 있고 부하 성격이 서로 다른 전원이 있을 때 그때 변압기 용량 산출을 위한 시기에 뭐가 필요하더라? 부동률의 개념이 부하율이란 건 이 변압기 1년 동안 얼마나 유효하게 쓸 수 있나를 판단하기 위한 그 시기 뭐가 있다? 부하율이다. 그래서 이 전기설병량 이 추정식은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론 여기는 법은 아니지만 일단 여기는 요 세 가지 지금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에 관한 이 세 가지 관련 식은 지금까지 총회에서 4번 출제했던 것은 객관식으로 2번을 냈었고요. 주관식으로 부동률 요 식을 풀어놓고서 그걸 부동률을 쓰는 문제,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식 자체를 주고 부동률 자체를 쓰는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총 4번을 물었기 때문에 수용률, 부하율, 부동률은 결국 전기 설비 중에 어떤 용량을 산출하다 이 변압기 용량 산출에 필요한 식이 몇 가지가 있다?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1번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좀 정리할까요? 이번 시간은 11번까지 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피뢰침 설비 관련한 부분을 좀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